네, 안녕하세요. 이인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행정법 할 텐데요. 행정법은 일단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행정법을 유형화된 거를 모르고 공부하시면 진짜 어려운데, 행정법은 이제 그 유형화만 자기가 잘 되면은 시험에 나오는 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출제 원리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출제 원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다른 과목 같은 경우 특히나 이게 행정이랑 이 민사랑 약간 비슷해요. 민사랑 약간 비슷한 감이 있는데, 얘들 둘 다 특징이 뭐냐면은 이 객사기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해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민법에 비해서 약간 특징적인 거는, 얘는 사례랑 기록의 연동이 진짜 강해요, 이 행정법은. 그래서 사례에 나왔던 게 기록이 그대로 나와요. 사례 한번 풀었던 거, 예를 들어서 막 2회 때 나왔던 게 7회 기록이 나온다든지 3회 때 나온 게 뭐 5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법도 양을 늘리지 마시고 기존에 했던 걸 중심으로 사례 같은 걸 정리하시면서 이게 기록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겠구나. 그래서 솔직히 사례만 정리 잘 해도 다 기록 같은 건 완벽하게 다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보내드리면서 그 이제 행정법 기록형 답 쓴 것도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거 제가 어제 밤새가지고 다 썼는데, 시중에 이제 답안들 보면은 조금 잘못된 게 되게 많아요. 놓친 부분도 되게 많고, 특히나 뭐 레인보우 같은 건 올해 7회 때 해설 자체가 막 다 틀렸거든요. 그렇게 쓰면 이제 점수 반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수정해서 제가 드렸으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진도별로 나갈 때마다 풀긴 하겠지만, 여러분도 시간 재서 통기록 보실 때 좀 이제 전체적으로 조감할 수 있게 제가 나눠드린 거고, 하여튼 이제 행정법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 공법 1강을 예전에 했었죠. 공법 1강 했었고, 그때 했던 것들 간단하게 빨리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이 3단계 이론을 알아야 돼요. 3단계 이론.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거는 논리의 어떤 법학이라기보다는 민법이나 이런 사법에 비해서 어떤 이데올로기, 즉 가치 판단의 구속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연역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직관적으로 딱 답을 내려놓고 그 후에 논리 구조를 세우기 때문에, 논리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행정법이나 헌법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사를 잘하는 분들이 공법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거꾸로도 되게 많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정법의 중추가 되는 그 세 가지 그 학설 체계가 있어요. 학설이라기보다는 가치관 체계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왕권 시대, 이게 이제 절대왕권 시대죠. 왕권이 클 때.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시대, 이때는 시민권이 엄청 클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근현대 조화의 시대거든요. 양자를 조화시키는 거. 이게 실제 이제 실무라든지 아니면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이게 재량에 대한 통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재량 통제가, 왕권 시대에는 재량 통제가 될까 안 될까? 왕이 지 마음대로 하겠지, 안 되겠죠. 그래서 재량 통제만 놓고 재량 통제가 아예 안 돼요, 왕권 시대. 근데 자유주의 시대로 넘어가면은,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후로는 왕권에 대한 완전한 어떤 정복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통제를 해요.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근데 근현대로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재량은 주되 그 어떤 한도만 이제 국민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약간 세모 정도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잘 알아두셔도 우리가 행정법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행정법 사유형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소송의 사유형론. 이거는 오늘도 어차피 할 거고, 지금 한 번 더 설명드리지 않고 옛날 동영상 한 번 더 보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보시고, 바로 넘어가서 인류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형이 뭐냐면은 하긴 해야겠네. 인류형 보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 시험 문제가 행정법 같은 경우는 그 공법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구체적인 사안을 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라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뭐도 있냐면은 이 사안에서 어떤 구제수단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행정법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구제수단. 행정법에서 구제수단을 물어보면은 어떤 처분 그 자체를 다투는 경우랑, 그 다음에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라 효력을 다투는 게 아니라 돈으로 대신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분의 효력을 없애려고 하는 경우 돈으로 받고 싶은 경우. 이게 이제
행정법적인 법률 관계면은 이거 말고 그 이외의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민사적인 수단들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꼭 그 국가 구조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나뉘냐면 이렇게 나뉘어요. 어떤 국가라는 하나의 법인이 있으면은 얘가 하는 행위가 이렇게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 밑에 걸 국고작용이라고 해요. 국고작용. 사법이 적용되는 시스템. 국고작용이라고 부르고 그 윗부분을 권력작용 내지는 관리작용이라고 해요. 권력관리작용.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행위라고 해서 다 행정법에 적용된다든지 공법에 적용 대상이라고 그 잘못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사법에 적용 대상도 있어요. 그런 거 이제 국고작용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권력 관리 작용에서 일어나는 거에 대한 구제 수단은 뭐냐면은 처분 자체를 다툴 때는 행심이랑 그다음 행소가 있어요. 행소는 아시다시피 취소 소송이랑 무효확인 소송이랑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3개가 있죠. 뭐 이런 건 기본이고 행심 같은 경우는 종류가 이제 조금 다른데 뭐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냐면은 취소랑 무효 부분은 둘 다 똑같아요. 근데 같은데 마지막 게 달라요. 행심은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행소는 취소 소송이라는 거 아니 부작위 위법 확인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은 의무이행 심판은 어떤 개념으로 갖고 계시면 되냐면은 이건 이유 형태 한 번 더 할게요. 이유 지금 보지 마시고 일단 이름이 좀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돈으로 받는 거는 또 두 개가 있어요. 적법할 때는 손실보상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국가행위가 위법할 때는 국가배상이라고 해요. 배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행심, 행소, 손실보상, 배상 그 다음 민사적 구제수단 뭐 이렇게 총 요 정도 5개가 있는 거죠. 그럼 시험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유형론에 따라서 어떤 특수한 사안 유형에서만 문제되는 것들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 행정심판 자체가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름 자체가 이름표가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이라고 그러지 않고 소청이라고 그러거든요. 소청.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재결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은 근데 또 토지 수용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이 원처분이고 그 다음에 진짜 의미의 행정심판은 이의재결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름표를 한 5개 정도만 외우면 되거든요. 지금 뭐 나올 때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뭔가 물어보면은 내가 이 틀 자체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행심, 행소, 돈, 민사 이게 크게 4개를 기억해주세요.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달라요. 헌법 같은 경우도 이제 구제수단이 나오는데 그건 그때 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쭉쭉 넘어가셔서 다 그 6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읽어보시고 진도를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8페이지 보시면은 인류형 방어 소송의 적법 요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유형론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다 들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한번 기록을 보고 한번 해볼게요. 기록을 보고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2페이지 이건 너무 이거 외국인 처분이구나. 잠시만요. 어디를 보시냐면 17페이지 보세요. 17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이게 처분서거든요. 처분이 이제 형식이 정해지는 거 아니고 처분서인데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은 상대방이 정해졌어요. 신청인 성명 박합동이라 그래가지고 신청에 대해서 이걸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분이라는 거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행정청이 있으면 이게 사람이 여러 명 있으니까 국민이 되게 여러 명 있잖아요, 그죠? 처분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 중에 딱 한 명한테 이렇게 딱 쏘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원래 처분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이 중에 한 명. 그래서 이거를 특정인을 위한 개별적인 행정청의 행위를 독일어로 규율이라고 부르는데요, 규율. 이것도 어떤
저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고 입법 작용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넌 지금부터 뭘 해야 돼 라는 거니까. 근데 원래 법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뭘 하라는 거죠. 근데 행정처분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람한테 너 뭐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군대 와. 근데 병역법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국회에서 20세 이상인 남성들은 군대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행정처분은 뭐예요? 그 중에 너가 군대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넓고 좁고 차이인데 입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이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특정 개별인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해요. 처분의 상대방. 그럼 이렇게 처분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을 때 처분이 이제 두 개로 나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침익적인 처분과 맞으면 기분이 안 좋은 처분하고 수익적인 처분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뉘고 그 다음에 처분 자체는 이렇게 김갑동한테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화장장이 들어온다. 아니면 뭐 영안실이 딸린 병원이 들어온다. 아니면 뭐 국립공원이 들어와가지고 이 근처에 하나도 뭘 못 짓게 된다. 이런 게 거기 사는 사람들 기분 나쁘겠죠. 근데 허가나 이런 걸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병원 운영자라든지 아니면은 공원 사업자 뭐 이런 사람들이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 허가는 그 사람들이 받지만 주변 사람들이 기분 나쁠 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효과가 미치는 거를 복효적이라고 그래요. 복효적. 근데 이건 행정청이 의도한 건 아니고 어쨌든 주변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데 지금처럼 이 사람들 뭐라 그냥 제3자라고 그래요. 제3자. 이게 상대방이고 이게 제3자예요. 근데 이거는 이 구별은 지금 좀 잘 봐두셔야 되는 게 헌법 잘 하시려면 지금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헌법도 마찬가지인 게 이 행정청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기관이 특정 사람한테 너가 대상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을 받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자기관여성 예외라고 해요. 자기관련성 예외. 그래서 공법에서는 똑같은 이론이 이름만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잘 해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은 헌법에서도 자기관련성을 갖는 사람 원고적격을 바로 받거든요. 그래서 행정법에서도 이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바로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언제만 그러냐면은 왜 그러냐면 침익처분일 때. 침익처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이게 기본권을 침해를 하거든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를 해요. 너 뭐 해? 뭐 해? 이렇게 하면 다 하기 싫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회권 영역, 복지권 영역으로 가서 국가에 대해서 뭐 좀 해줘 라고 얘기했는데 국가가 노라고 얘기했을 때 싫어. 내지는 부작위했을 때 상대방한테 기본권이 있을까요? 해달라고?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어떤 국민이 국가한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권이라고 해서 구속력을 갖게 해버리면은 국가의 재정이 거덜나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아직까지 진짜 의미의 기본권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엔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은 최소한도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권리 정도까지 왔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이제 최저생계비 이런 데서는 기본권이 되는 거고 지금처럼 행정처분을 어떤 요구할 수 있는 나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국가한테 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익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원고적격을 못 가져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한 어떤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달라요. 내가 처분의 상대방인데 침익 처분인지 수익 처분인지에 따라 원고적 경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침익 처분일 때를 인류형이라고 그러는데 처분의 상대방이 침익 처분을 받았을 때 이때는 무조건 원고적 경우 갖고 수익 처분의 상대방은 원고적 경우를 안 갖는 게 원칙이에요. 왜? 국가에 대해서 기본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류형, 사유형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침익 처분과 수익 처분으로 나눠지는데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행정법을 조금 잘 하시려면은 소송법을 먼저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소송 요건이 이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처음에 소송이라는 게 이 소자가 다투다, 송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다투다는 뜻이에요, 둘 다. 그래서 그 뭘 다투냐? 그 대상이 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다투고 싶니? 그 대상을 정하는 거고, 이렇게 그냥 저렇게 원고, 피고, 적격인데, 너는 그걸 다툴 수 있는 이익이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원고, 피고, 적격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뭐야? 이게 협의의 소익이라고 해요. 협의의 소익.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이제 전치주의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전치주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잘 안 와닿죠.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뭘로 하면 더 잘 와닿는 줄 아세요? 헌법소원으로서 이걸 보충성이라고 해요. 보충성. 다른 것을 다 거치고 왔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보충성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헌법재판은 다르게 말하면은 모든 게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법재판은. 헌법소원은. 그렇지만 행정소송은 어떻다? 모든 게 임의적 전치주의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소기간이에요. 제소기간.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치주의는 이제 행정 같은 경우는 임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필요적 전치가 원칙이에요. 이걸 보충성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제소기간 같은 경우는 헌법하고 행정소송을 통틀어서 어떤 국가의 행위가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3달 안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있은 날로부터 1년. 물론 예외는 권한쟁이에요. 권한쟁이는 60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짧아요. 90일 아니면 60일은 권한쟁이. 짧아요. 그래서 얘가 권한쟁이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대상적격 부분을 나눠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국가 행위가 이렇게 네모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모라고. 이 네모를 여러분 행정법 이해의 키포인트 제가 진짜 결정적인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행정법 이해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헌법재판소를 행정법 할 때는 헌재를 제2의 행정법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져요. 이게 두 개가 원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헌재는 그냥 제2의 행정법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이 공법할 때 그렇게 하면 원리가 이제 다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헌재도 행정법원이고 그냥 대법원을 비롯한 일반 법원도 행정법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들 관할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개 중복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중복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헌재랑 그 다음에 대법원이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헌재랑 대법원이랑. 물론 대법원을 비롯한 일반 법원이겠죠? 헌재랑 대법원이 대상적격 부분을 나눠가져요.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관할 이분이라고 그래요. 관할 이분. 예를 들어서 국가 행위 중에 어떤 국회의원이 제명 처분을 당했다. 이 경우에 헌법재판소로 갈까요? 아니면 대법원으로 갈까요? 일반 법원으로 헌재로 갈까요? 이런 것들. 그 다음 지방의회 의원이 제적을 당했다. 이 경우에 헌재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 그냥 법원으로 갈 것인지 이런 문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에 규정이 있어요. 65조에 보시면은 64조 4조왕인가? 64조 3항인가 이렇게 보시면은 국회의원을 일반 법원에다가 자기 제명처분 제소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헌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방법원이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제명처분을 당하면 일반 법원으로 가요. 그래서 이처럼 서로 나눠가죠. 이렇게 나눠. 그럼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나눠갔냐면은 대법원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이걸 관할권을 다 가지고 가요. 행정행위 원칙적으로. 헌재는 그럼 뭘 가져가냐? 나머지 모든 거.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는 게 사실행위. 호승이나 수갑을 찬 감옥 안에서의 행위 같은 것들 다 헌재에서 심판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행정입법. 그래서 그거 법규명령이나 아니면 행정규칙도 국민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한도에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행정계획. 행정계획 같은 경우도 그것이 장래 실현될 것이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 하더라도 예상되고 그럼 얘도 이제 공권력 행사성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대법원 거를 대법원은 이 행정행위만 자기가 원칙적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아요. 대법원이 좀 적게 판단하죠. 물론 이제 요즘에 이제 관할이라는 게 딱 명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디에 관할이 있는지는 판례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사실행위라든지 행정입법이라든지 행정계획에 대해서 대법원이 갖고 가는 경우가 하나씩 있어요. 이것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행위 중에 뭐가 있냐면은 권력적 사실행위 중에 특히 그 중에 단수단전 조치 전기 끊고 물 끊는 조치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대상적 결을 한번 인정해 준 적이 있어요. 나머지 모든 권력적 사실행위는 어디로 온다? 헌재로 가요. 헌재로.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마찬가지고. 근데 물론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요새 대법원 헌재에서 조금씩 받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행정입법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판단한 경우는 처분적 조례일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보고. 그러니까 두밀 분교를 폐지한다. 이런 조례만. 이런 조례는 구체적인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행정처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추상적인 법규는 다 어디로 온다? 저기 헌법재판소로 가요. 행정계획 같은 경우도 뭐냐면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 얘는 대법원의 소송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 안 구속적, 비구속적 계획은 뭐가 된다? 헌법재판소의 그 소송 대상이, 심판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큼직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원고적격, 피고적격 같은 문제는 이게 이제 가장 사실 이게 견해 대립이 있어요. 협의의 소익 같은 경우는 1, 2유형에서만 나오고 이건 유형화가 돼 있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면 되고, 이 원고적격, 피고적격만 하여튼 잘 보면 돼요. 대상적격이 맨날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다만 얘는 1유형에서는 인재가 안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1유형은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이 제기하는 소송인데,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언제나 자기가 그거 이제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원고적격 조문은 우리 행정소송법 12조에 나와요. 12조에. 근데 12조에 보시면은 그 법률상 이익을 갖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요새 어떻게 해석하냐면 법률상 이익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헌법률상 이익 이렇게 해석해요. 헌법률상 해석. 헌법률상 이익. 그다음 여러분 이익보다 좁은 개념이 뭘까요? 이익보다 좁은 거. 이익보다 좁은 게 권리예요. 권리. 다시 말해서 권리보다 넓은 게 이익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소송법 12조는 법률상 이익만 가지면 된다고 돼 있지 권리를 꼭 가져야 되는 거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걔를 뭘로 해석한다? 헌 법률상 이익.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 들어올게요. 헌 법률상 권리도 가지면 바로 원고적격 인정이 되겠죠. 근데 헌법률상 권리라는 걸 뭐라 그래요? 헌법상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권을 가지면 바로 원고적격을 갖는다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인류형에서만 쓰는 거예요. 인류형에서 이거를 직접 상대방 이론이라고 해요. 직접 상대방 이론. 인류형에서의 직접 상대방 이론. 침익적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언제나 원고적격을 갖는다라는 이론이에요. 제3자는 예외적으로만 원고적격을 갖는다. 이게 무슨 이론과 똑같다? 헌법소원에서 자기 관련성 이론과 똑같아요. 그래서 헌법소원 같은 경우도 공권력 행사의 불이익한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다 자기 관련성 가져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제3의 수범자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 관련성 갖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걸 설명드리고,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것만 이렇게 기억을 일단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공부할 게 요 틀 안에서 8페이지에 있는 대상적격, 처분성, 이거 왜 먼저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류형 방어소송에서의 적법요건, 방어소송의 적법요건. 인류형이라는 건 결국 침익 처분에 대한 방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방어소송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여러분 제 교재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미리.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주된 어차피 사례형 서술 같은 경우는 고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례원칙이고 적법 요건만 좀 정리를 잘 하면 되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해뒀어요. 8페이지 보시면 사례형 서술 해가지고 제가 하나 틀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검은 건 다 외우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면 이 검은 걸 늘렸다 줄였다 해서 쓰시면 되는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 등이라 하면, 그래서 이거 조문을 베낀 거고 이후에 판례의 태도를 적어놨고, 밑에 보시면 약간 흐릿한 글씨체 있죠. 설문의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이고 판례도 뭐뭐라고 판시하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한다. 그러므로 무엇무엇은 처분이다 아니다. 이 흐릿한 글씨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게 바로 밑에 나오는 전체 객관식 지문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식을 공부하면은 사례형 틀을 만들어 놓고 객관식을 공부하면은 자연스럽게 사례형 나오는 것도 함께 정리되게끔 제가 구성을 해뒀어요.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사례형의 틀 안에다가 객관식을 채워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같이 이제 정리가 될 거고. 그래서 취소소송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19조를 잘 보셔야 돼요.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 등인데
처분 등의 의미는 어디 나올까요? 그건 보통 2조쯤에 나와요.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근데 2조에 보니까 구체적 사실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서 법 집행으로서 그 법 집행 행위와 이에 준하는 기타 작용과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추상론적인 생각이고 판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판례는 1단계 행정법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대상적격을. 뭐냐면은 대상적격을 굉장히 좁게 보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시대 때 판결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판례는 이게 국가 영역이고 이게 사회 영역이면은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한 것 중에 사회 영역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자기 내부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존재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나뉘겠죠. 근데 사인은 일반 사인은 어디에 대해서만 시비를 걸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인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만 되게 시비를 걸라는 거예요. 그것도 침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침해유보설 이런 거예요. 침해유보설. 너희 국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만 시비를 걸어 라고 하다 보니까 침해유보설이고 우리의 국민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게 뭐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5. 의무를 부과할 때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침해유보설 다른 말로. 그래서 이게 바로 처분의 개념이라고 봐요. 이게 바로 처분이다. 여기에 국민이 권리 의무를 갖고 살아가는 곳인데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권리 의무에 변동이나 제한을 가져왔다. 그럼 뭐가 된다? 처분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개념 정의가 뭐랑 똑같냐면은 행정법 한 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 느낌 좀 오시겠지만 이 개념이 행정행위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최협의의 행정행위. 그래서 우리 판례는 무슨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바로 처분 이꼴 행정행위다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처분과 행정행위는 같은 말이다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행정행위 안에는 종류가 뭐가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행정행위라는 게 일단 뭐냐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를 할 수 있지만 행정행위라는 거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행정청이 하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의 어떤 법적 관계의 변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얘는 형성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성권. 행정행위가 단독행위고 형성권인데 우리 민법상으로는 계약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죠? 근데 행정법에서는 이 행정행위, 단독행위가 99.9%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 이 행정행위 종류를 한번 나눠보면은 이렇게 나눠요. 민법의 개념을 차용을 해가지고 법은 없어요.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법은 없는데 민법의 이론을 그냥 차용을 한 거예요. 하나의 어떤 관습법처럼.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랑 그러니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랑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두 개로 나누거든요. 이 종류를 조금 알아두셔야 하는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라는 뜻이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너가 뭘 원하든 법률이 정한 대로만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안에는 하명이랑 특허, 허가, 인가, 그 다음에 대리 이런 애들이 이제 있어요. 하명이라는 건 뭐냐면 명령이에요. 명령. 뭐 해라. 하지마. 해. 돈 줘. 여기서 나가. 이런 거. 그다음 특허라는 거는 특허랑 재량을 좀 구별을 해두셔야 되는데 특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냥 행정법 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형식에 매몰되면 안 돼요. 형식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 있을 때 걔가 형식이 그 형식상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특허다. 이게 면허다. 아니면 허가다 이렇게 있을 때 걔가 진짜 허가라든지 특허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중요해요. 그 실질을 놓고 봤을 때 특허는 뭐랑 관련이 있을 때 특허라고 그러냐면 얘는 공공재의 사용과 관련이 있을 때 특허라고 그래요. 공공재 뭔지 아시죠? 공공재라는 거는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후손들까지 같이 쓸 수 있는 물건 얘기하는 거죠. 허가 같은 거는 뭐하고 관련해서 있냐면 위험한 거가 관련있어요. 위험성. 위험한 거를 하지 마라 라고 해놓고 너만 요건에 갖추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랑 관련된 것 중에 요즘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을 관리하는 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딱 요건에 갖춘 사람한테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위험하죠. 사람 목숨을 다루는 거. 건축 같은 것도 집 짓다 무너지면 사람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허가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주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요런 어떤 시각도 있어요. 기존 건데 특허는 재량이고 그 다음 허가는 기속행위다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종전의 견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공재랑 관련된 거는 너가 심사숙고해가지고 이걸 얘한테 권한을 줄지 말지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시켰던 거는 얘가 요건만 갖추면은 그때부터 갖춘 만큼 무조건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국민의 자유를 너무 제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허가를 통해서 얻는 거는 뭐라 그냥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요. 반사적 이익. 어차피 이거는 그냥 요건만 갖추고 풀어주는 거니까 내가 풀어줘서 너가 자유를 되찾은 거지 내가 어떤 진짜 너를 위해 자유를 주겠다 해서 준 건 아니죠. 그죠? 재량 같은 경우는 이거 법률상 이익이라고 해요. 두 개는 지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허가가 이제 좀 더 낮고 그 다음에 특허가 좀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하명과 설명 들어오고 인가 같은 경우는 얘는 그림을 하나 그려두시면 되는데 어떤 법률행위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빵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 부분이. 그때 얘를 흠을 보충을 해주는 게 인가예요. 이렇게 쏙 들어와 주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어서 버스 요금 인상. 버스 요금 인상 합의를 했어요. 그 버스 업체들끼리. 이러면 뭘 받는다?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효력이 발생돼요. 그 다음에 대리 같은 거는 여러분 그 행정청이 대리행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체납 처분했어요. 돈을 안 갚을 때. 그때 이 사람 토지 부동산을 대신 팔아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걸 공법상 대리라고 그래요. 강매죠, 강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그 행정행위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확인. 여러분 이제 시험 치고 합격했을 때 법무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바로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증. 공증은 약간 세모긴 한데 지금 일단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통지, 수리.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어차피 통지라든지 이런 애들은 짜잘하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다만 이 부분에 이해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아직 행정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라는 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나 법률행위적인 공증행위나 통지나 수리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뭐도 있냐면은 얘 카운터파트로서 사실행위인 공증, 사실행위인 통지, 사실행위인 수리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사실행위인 이것들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올 때 좀 이해가 좀 쉬워져요. 확인은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이제 다시 구체적인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확인 같은 경우는 자기 합격자 그 합격 여부 확인하는 거고 공증 같은 경우는 공적 장부에다 기재해서 이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거. 통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너의 불법 건물이 철거될 거야 미리 알려준다든지. 수리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이제 상대방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또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아까 제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수리는 사실상 그래서 뭐냐면은 얘는 두 개로 나눠봐야 돼요. 행정처에 뭔가를 수리했을 때는 내가 이거를 심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있다고 하면 얘는 수리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 수리에 대한 건 실제 허가 신청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뭔가를 신고를 해서 상대방이 수리를 한다. 근데 상대방이 여기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럼 뭐다? 걔는 수리라는 이름으로 쓰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허가 신청. 그 다음에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뭐가 된다? 이때는 그냥 진짜 이거는 그냥 뭐랄까 자연적 행위예요. 자연적 행위. 그러니까 뭔가를 줬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자연적 행위. 손으로 받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두시고. 대상적격 부분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그 강의할 때마다 참고 교재를 하나씩 제가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김철우 교수님 책 같은 경우 품절돼가지고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정리를 해서 쳐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건 제가 시간과 체력적으로 안 되겠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번 강의 안에다가 조금 저기 해설을 많이 적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양은 조금 많은데 그래서 크게 아마 저기 뭐 이렇게 모르는 거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8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내용 첫 번째 하명이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성질이 기속행위라고 했어요. 기속과 재량의 차이점은 뭔가요? 기속행위는 법령에 정해진 대로 딱 하지 않으면 위법한 거예요. 근데 재량행위라는 건 뭐냐면은 법령 자체가 열려있어요. 너 아무거나 해도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뭘 해도 법령에 어긋나진 않아요. 그래서 기속행위랑 재량행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속과 재량은 기속행위의 그 위법 여부를 그 해당 근거 법령을 갖고 판단해요. 근거 법령. 근데 재량 같은 경우는 뭘로 판단하냐면 헌법 원칙으로 판단해요. 헌법 원칙. 왜냐면 해당 사안은 다 재량을 줬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헌법 원칙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일탈 남용 금지 원칙. 이 세부적인 내용이 이제 나중에 배울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근거 법령에 맞는지를 보는 거고,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헌법 원칙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기본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9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기록형도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적격에 대한 거. 엘레나 구르초바 이것도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11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물론 뭐 이제 다 써보겠잖아요. 12페이지. 지금까지 이제 하명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허가를 한번 볼게요. 허가는 12페이지예요. 12페이지. 허가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한테 금지를 시켜놓고 요건을 갖추면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유명한 어떤 저 얘기가 있어요. 허가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허가는 기속, 그 다음에 특허는 재량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특허는 재량.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두 개가 딱 양분화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추상론적으로는 두 개를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허가랑 특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항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속이랑 재량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된다는 게 이상론자적인 생각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속이랑 재량을 두 개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떠냐면 실제 진짜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 기존의 허가는 기속이고 특허는 재량이란 법리는 있는데 제3지대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 기속행위인데 아니 허가인데 재량에 따른다 라는 허가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예외적 승인의 법리라고 그러거든요. 예외적 승인의 법리. 그래서 이 부분만큼만 그 허가가 저기 기속행위 거를 재량한테 뺏기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좀 봐주시고. 시간이 많이 가지 않았는데 죄송한데 저기 10분만 쉬었다가 제가 잠을 못 자고